자, 오늘 수업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현대시부터 할 생각이에요. 현대시가 비교적 좀 짧고, 좀 유명한 작품들이 배치되어 있어요, 이번에. 그에 비해서, 고전시가 같은 경우는 지난 시간에 한번 보여드렸지만, 연시조가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이 좀 많고, 여러분 좀 어려워할 것 같아서, 오늘은 앞에 지난 시간에 수요일날 배웠던 내용을 복습하지 않고, 바로 진도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죠. 네. 몇 페이지냐면 91, 92 현대시 4강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제라는 작품 할 거예요. 성탄제라는 작품 먼저 할 거고, 그 다음에 새일이라는 작품 할 겁니다. 이 두 작품은 교과서에 자주 실리는 작품 중에 하나이고요. 정말 유명한 작품입니다. 물론 뭐 여러분들은 유명하다고 생각 안 하실 수도 있지만, 이제 이 국어를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이 정도 작품 정도는 수능이 안 나올 것 같다, 뭐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작품입니다. 됐지? 가보도록 합시다. 성탄제. 자, 이 작품 이제 제대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 있어요. 이 두 작품을 왜 같이 현대시 4강에 딱 묶어놨느냐에 대한 얘기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이냐면 역시 3번 보기입니다. 자, 가보죠.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가와 나는 뭐가 있냐? 외부의 폭력이 나오게 돼요. 외부의 폭력에 의해서 파괴되는 뭐가 있냐? 자연물이 있어요. 외부의 폭력에 노출된 자연물이 있는데, 그 자연물을 통해서 결국 얘기하고자 하는 주제 뭐냐? 인간 문제에 대한 비판 의식이 드러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연결 상태가 안 좋네 오늘. 미안해요. 연결 상태가 조금 안 좋았어요. 자, 그래서 가에서는 어떤 특징이 있냐? 순수하고 연약한 존재가 파괴되는 모습. 이게 바로 뭘 의미한다? 일제강점기의 조선 민중의 유린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부정적인 의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선 민중의 생명의 길을 찾길 바라는 소망 같은 걸 표현하고 있다. 그러니까 희망에 대한 노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작품 같은 경우는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냐? 나에서는 자, 순수성을 지닌, 그죠? 이때 자연물은 순수성을 의미하는데, 죽임 당하는 모습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어떤 파괴하는 인간 문명의 폭력성을 비판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순수함을 의미하는 자연물인 인간의 문명에 의해서 파괴됨에도 불구하고 그 자연물이 지닌 순수한 가치에 말살되지 않으리라는 점을 강조하는 작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둘 다 뭐가 나온다는 게 공통점이다? 자연물이 나온다는 게 공통점이고, 이 자연물이 어떤 폭력에 의해서 파괴된다라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에서는 뭐랑 연결해서 일제강점기와 연결해서 공부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는 어떤 인간의 문명과 관련되어서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자, 가보도록 하죠. 성탄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때 성탄제는 오장환의 성탄제구나. 예. 내가 그러면 좀 잘못 찾았네. 예. 자, 그래서 어디 갔냐? 150원. 가봅시다. 예, 제가 또 빼먹으면 저기 하니까. 여긴 없구나. 네. 자, 가보도록 합시다. 자, 이때 오장환의 성탄제라는 제목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탄제는 당연히 크리스마스를 의미하는 거고요. 예, 여기서 크리스마스라는 의미는 뭘 의미하느냐라고 했을 때 어떤 용서와 예, 화해, 아량의 시간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게 왜 그런지는 이제 뒤에 가서 좀 연결이 될 텐데요. 이 작품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생명을 빼앗는 폭력성을 고발하는 동시에 용서와 화해를 기원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두 가지 축을 다 여러분들이 주목하시면서 보시면 예,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어떤 내용의 글이냐라고 하면 포수가 사슴을 쫓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읽어보시면 포수가 예, 사슴을 쫓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 이때 사슴이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 순수함, 생명을 의미하는 자연물이야. 아까 보기에서 읽었죠? 예, 그리고 당연히 사냥꾼, 포수는 뭘 의미하냐면 폭력, 비생명성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시어 중에 하나 이제 쇠북소리인데, 그 쇠북소리가 나면서 예, 화해와 용서라는 의미로, 기원과 소망의 의미로 예, 이어지게 돼요. 네, 가봅시다. 자, 아무튼 사슴을 쫓는 포수의 이야기다 라는 점을 주목해서 읽어보시면 아마 크게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자, 산 밑까지 내려온 어두운 숲에, 자, 이때 어두운 숲이라고 되어 있죠? 이때 어두운 숲은 당연히 긍정적인 의미겠어요? 부정적인 의미겠어요? 예, 부정적 의미겠죠. 그냥 느낌만 봐도. 자, 이때 어두운 숲이라는 건 무슨 의미냐? 생명이 위협받는 공간입니다. 당연하죠? 사냥당하고 있으니까요. 이때 당연히 몰입꾼, 예, 몰입꾼도 좋은 건 아니죠? 날카로운 소리, 좋은 거 아니죠? 역시 부정한 거고요. 이때 날카로운 소리는 들려오고, 이때 날카로운 소리라는 건 폭력, 그죠? 비생명성의 비정함, 예,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서 뭐기 돼요? 이거는 예, 청각적 심상이죠? 예. 네, 청각적 심상 같은 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 두 줄을 이렇게 묶으면, 야, 사슴을 쫓는, 네, 사슴을 쫓는 포수로 인해 긴박한 분위기 조성. 예, 긴박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긴박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고요. 자, 거기에 쫓기는 게 바로 뭐냐? 쫓기는 사슴이에요. 사슴이 쫓기고 있죠? 근데 사슴이라는 건 뭘 의미하냐? 어떤 생명성, 그죠? 연약함, 예, 그 다음에 순결과 순수, 이런 다양한 것을 상징하는 예,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눈 위에 흘린 따뜻한 핏방울이요. 이때 따뜻하다라는 건 무슨 감각? 촉각이요. 그죠? 따뜻한 건 촉각이죠. 자, 그리고 핏방울이 따뜻하대요. 이때 따뜻한 핏방울은 긍정적이요, 부정적이요? 긍정적인 의미에 가까워요. 사슴의 핏방울이니까. 그럼 눈은 냉혹한 현실에 가깝죠. 부정적인 의미에 가까워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뭐 어떻게 되냐? 어떤 사슴의 희생을 의미하고요. 희생. 이때 색채, 이때 색채 대비가 나옵니다. 이 글에서 이제 중요한 게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게 색채 대비요. 자, 이 색채 대비는 눈이라는 흰색과 뭐가 대비를 이루고 있다? 붉은색. 핏방울. 붉은색. 핏방울이라는 붉은색이 대비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때 이 색채 대비는 붉은색과 흰색의 색채 대비는 뭔가 강렬하잖아요. 이 강렬함을 통해서 뭘 뭘 부각하느냐? 당연히 폭력성의 부각입니다. 폭력성을 부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계속 가볼게요. 이제 2연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골짜기와 비탈길을 따라 내리며 넓은 언덕에 밤 이스키 횃불은 꺼지지 않나. 이때 횃불은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횃불이 켜지면 사슴한테 유리해요? 불리해요? 불리해요. 그러면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단순히 밑줄 긋고 외우지 마시고 여기에 맥락을 살펴보세요. 사슴이 긍정적인 거고 포수가 부정적인 거면 포수를 도와주면 부정적인 거고요. 사슴을 도와주면 긍정적인 거에 가깝겠죠.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횃불도 세모로 치겠습니다. 이때 횃불이 꺼지지 않는다라는 건 뭐냐면 폭력의 지속성이에요. 근데 이때 포수는 뭘 의미하기도 한다고요? 이때 당시에 사회문화적 배경을 살펴봤을 때 이 시가 쓰였을 당시의 시대 상황 뭐와 관련되어 있다? 일제강점기와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일제 폭력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계속 가볼게요. 뭇 짐승들의 등 뒤를 쫓아 며칠씩 산속에서 잠자는 포수와 사냥개 역시 세무치죠. 뭘 의미해요? 아까 사슴과 반대되게 폭력, 살인, 비생명성의 상징입니다. 비생명성의 상징. 그렇죠? 자, 나 어린 사슴은 보았다. 오늘도 몰입꾼이 메고 오는 표범과 늑대. 이때 이런 표범과 늑대는 어떤 의미일까요? 뭐랑 같아요? 내가 지금 뭐랑 같냐고 뭐랑 반대되냐고 물어보는 거 둘 중에 하나예요. 포수랑 같아요? 사슴이랑 같아요? 몰입꾼이 메고 오는 표범과 늑대니까? 어때? 포수랑 같다고 봐야 돼. 원래 표범과 늑대는 원래는 뭐예요? 사슴을 잡아먹는 상위 포식자죠. 근데 여기서 뭐 하고 있어요? 몰입꾼이 메워왔다는 건 표범과 늑대가 몰입꾼한테 뭐 했다는 얘기예요? 죽었다는 얘기예요. 잡혔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때 표범과 늑대는 뭐랑 같아요? 사슴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고 계속해서. 그래야 여러분 기억에 오래 남아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거 바로 폭력으로 인한 희생양입니다. 희생양은 의미해요. 자, 여기까지가 한번 좀 끊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뭐 이렇게 끊어서 쓸 필요까지는 없지만 여기까지가 약간
포스와 사슴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어떤 외부의 폭력에 의해서 파괴되는 자연물을 드러내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 작품은 단순히 그 폭력성을 비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어디까지 나아가고 있다. 화해와 용서, 아량까지 나아가고 있어요.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다고. 그 부분이 바로 여기부터 시작입니다. 자, 가볼게요. 어미의 상처를 입에 대고 핥으며 누가? 사슴이. 이거는 사슴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결국 이거는 사슴이지만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인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자, 이때 상처를 입을 대고 핥다라는 건 뭐예요? 왜 핥아요? 동물들이 상처를 보듬어 주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뭐에 대한 얘기냐? 이렇게 써보도록 할게요. 생명이 유린되고 순수가 파괴된 것에 대한 뭐를 드러낸다? 안타까움이죠. 그러니까 상처를 막 핥아주잖아요. 어미가 계속. 어미를 누가? 어린 사슴이. 자, 그래서 어린 사슴이 생각하는 것. 이때 어린 사슴도 이제 긍정적인 의미죠. 자, 그는 어두운 골짜기에도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때 그는 he가 아니에요. 이때 그는 약간 this, that, 그냥 지시어라고 보시면 돼요. 사람 지칭, 인칭이 아니라, 알겠죠? 자, 그래서 뭐라고 해석해야 되냐? 상처 입은 어미를 치료하고 싶은 마음. 자, 상처 입은 어미를 치료하고 싶은 마음은 어두운 골짝 밤에도 당연히 긍정적인 시간과 공간이요, 부정적인 공간과 시간이요. 당연히 부정적인 거죠. 잠들 줄 모르며 이번에도 잠들 줄 약간 꺼지지 않다라는 말과 비슷하게 반복되고 있어요. 근데 이때는 횃불이 꺼지지 않았던 거고요. 이건 부정적인 의미죠. 근데 이번에는 뭐가 잠들 줄 몰라요? 상처 입은 어미를 치료하고 싶은 마음,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잠들 줄 모르며. 그럼 이때 잠들 줄 모르는 건 긍정적인 의미죠. 그죠? 뭐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정적인 시간과 공간에도 불구하고 그죠? 그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고 용서하고 화해하려는 어떤 태도는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는 의미가 되죠. 여기까지 따라오실 수 있죠? 자, 솟은 샘과 깊은 골을 넘었죠? 극복해서 눈 속에 하얀 꽃 피는 약초. 이때 눈이라는 건 당연히 부정적인 의미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꽃 피는 약초는 뭘 의미해요? 아주 강인한 생명력을 의미해요. 이때 솟는 샘은 뭐예요? 어미를 낫게 하고 싶은, 그죠?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리고 약초도 강인한 생명력이죠. 그럼 이게 바로 뭐냐? 소생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런 무자비한 폭력 속에서도, 그죠? 어린 사슴이 생각하는 것은 그 솟은 샘과 꽃피는 약초였어요. 그죠? 그래서 생명 소생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았죠. 그랬더니 아슬한 참 멀리서 참으로 아슬한 곳에 아주 아득한 곳에서 새북소리 울린다. 이때 새북소리가 바로 이 작품의 중심 내용입니다. 어차피 포수랑 여러분 사슴은 헷갈릴 일이 없고요. 이 쇠북소리 정도는 꼭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이제 쇠북소리라는 건 성탄제
울리는 종소리를 연상하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쇠복소리는 뭘 의미하냐? 용서와 화해를 의미합니다. 근데 무슨 말이냐? 참으로 아슬한 곳에서 쇠복소리가 울리거든요? 근데 왜 아슬한 곳이냐? 이렇기 때문이야. 쫓기는 자와 그죠? 포수와 사슴이 같이 있는 공간이잖아요. 근데 이 공간에서는 실제로 화해와 용서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거 생각합죠. 그러니까 이 용서와 화해는 가까이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는 거예요? 아주 먼 곳에서 아슬한 곳에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쫓기는 자와 쫓는 자의 긴박함이 있는 곳. 즉 화해할 수 없는 관계. 화해할 수 없는 관계. 에서도 불구하고 쇠복소리는 울려요. 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해와 용서를 하고자 한다, 안 하고자 한다? 하고자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들리는 거겠죠. 그죠? 이런 극한의 상황에서도 쇠복소리를 통해서 화해와 용서의 메시지를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울리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자, 죽은 이로 하여금 죽은 이를 묻게 하라. 자, 이게 바로 이거 좀 어려운데 쇠복소리의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이게 대체 무슨 말이냐? 자, 죽은 이를 핑계 삼아 다시 죽는 이가 없도록 하라. 는 의미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복수로 인해 더 이상 피해보는 이가 없게 하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많은 피해와 많은 피를 흘렸지만 이거에 대해서 복수하려고 해서 끊임없이 폭력을 불러오는 건 좋은 방향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죠. 계속 가볼게요. 자, 길이 돌아가는 사슴의 뒷밤에는 맑은 이슬이 내리고, 이때 맑은 이슬이라는 건 뭘로 했을 때냐? 어미 사슴의 죽음으로 인한 눈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어미 사슴의 죽음으로 인한 눈물. 누가 흘린 눈물? 어린 사슴이. 자, 눈 위엔 아직도 따뜻한 빗방울 동그라미 쳐보시고,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죠? 반복되고 있다는 건 뭐 한다는 얘기예요? 이 시에서 이 내용을 강조하고자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 사슴의 자기희생 역시 얘기하는 거고요. 자, 이를 통해 폭력이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을 드러냄으로써 드러냄으로써 희생당한 사슴이 보여주는 화해 메시지 강조.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화해 메시지를 던지는 것은 굉장히 강조되죠? 의미가. 자, 그래서 이 시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있어요. 자, 이 밑에다 써볼까? 어차피. 자, 뭐가 특징적이냐? 생명을 유린하는 폭력적 세계와, 물론 이게 이제 포수가 이걸 나타내죠? 세계와 연약한, 그죠? 사슴으로 대표되는 연약한 생명의 순결성이 대비를 이루고 있고요. 두 번째, 새북 소리를 통해 용서와 화해의 기원을 나타내는 작품이에요. 그 다음, 됐죠? 그 다음 좀 위로 와서 비유가 쓰입니다. 비유. 순수와 폭력의 관계를 뭐에 비유하고 있어요? 사슴과 포수의 관계로 비유하고 있죠. 그래서 비유가 쓰이고 있고요. 두 번째, 감각적 이미지들이 많이 쓰여요. 아까 제가 일단 색채 대비 있으니까 시각 쓰였고요. 따뜻하니까 촉각 쓰였고요. 그 다음에 날카로운 소리 같은 청각 같은 거 쓰였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를 드느냐, 화자의 정서를 구체화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세 번째, 색채 대비 있고요. 이건 이제 뭐 아까 했으니까 이 색채 대비를 통해서 폭력의 잔인함을 부각합니다. 폭력의 잔인함을 부각한다. 그다음 마지막, 대립적 시어의 이 병치, 대립적 시어의 병치가 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정리해 보면 사슴하고 비슷하게 긍정적인 의미로 쓰였던 것들이 따뜻한 핏방울, 그죠? 그 다음에 솟아오르는 샘, 그 다음에 약초, 그리고 이걸 잘 놓치시더라고요. 이슬. 그 흘렸던 눈물과 뭐가 대비되냐라고 했을 때 사냥꾼, 호수라고 봐도 상관없고요. 몰입꾼, 날카로운 소리, 그 다음에 횃불, 그 다음에
사냥개, 포수와 사냥개. 네, 이런 것들이 좀 대비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도 특징입니다. 색채만 대비되는 게 아니라 대립적인 이미지의 시어들이 나란히 또 제시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결국은 한마디로 주제를 정리하면 뭐 조금 다르게 다 얘기할 수는 있지만 생명력과 순수함을 파괴하는 세력에 대한, 이때 세력이 일제강점기라는 거죠. 일제라는 거죠. 대한 화해와 용서. 생명력과 순수함을 파괴하는 세력에 대한 화해와 용서라는 메시지를 뭐를 통해서? 세북소리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됐나요? 자, 그 다음 작품을 한번 넘어가 보죠. 그 다음 작품으로.